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에 있다면 활용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플로우를 이용한 스마트폰과 PC의 편리한 연결 방법,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 이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활용 방법, 파일과 폴더의 활용과 이해,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용어와 원리 등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5가지만 익혀두신다면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실한 기초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활용에도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전화, 문자, 알림, 앱 등의 모든 기능을 PC 모니터와 PC용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미러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플로우라는 앱이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PC 화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에 혹시 없는 분은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삼성 플로우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 플로우라고 나오죠? 이 삼성 플로우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됐죠? 자, 이제 스토어 창을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 시작 버튼 누르시면 삼성 플로우라고 있죠? 자, 삼성 플로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끊김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 연결하려면 갤럭시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플로우 다운을 받으라고 하죠. 자, 그리고 PC나 노트북과 휴대전화나 태블릿이 블루투스가 켜져 있거나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꼭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USB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만 갖춰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할 새 디바이스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디바이스 검색하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같은 동일한 와이파이나 랜 또는 블루투스와 연결된 기기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죠. 자,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컴퓨터도 와이파이, 이렇게 둘 다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 있을 경우 이렇게 PC 화면에 해당 휴대폰이 뜨게 되고요. 자, 혹시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고 PC는 랜선을 이용해서 공유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뜨게 됩니다. 어쨌든 같은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경우는 전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래도 혹시 안 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자, 와이파이를 들어가셔서 자,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 동일한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 스마트폰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아니고 블루투스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블루투스로 하게 되면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약간 더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잡았을 경우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USB 케이블로 연결할 경우에는 여기에 USB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둘 다 연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로 연결했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PC에서 이렇게 떴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삼성 플로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삼성 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할 경우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플로우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설치해 주시게 되면 삼성 플로우라고 아이콘이 나오죠.
자, 삼성 플로우를 스마트폰에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삼성 플로우 설정 시작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있는 검색된 이 기기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PC에 이렇게 인증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에도 동일한 인증번호가 나오죠. 자, 지금 연결을 하려면 시간 내에 인증번호 정확한지 확인을 하라고 하죠. 자, PC에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을 해줍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삼성 플로우에서 오디오 허용해야겠죠?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통화 기록 액세스도 허용합니다. SMS 메시지 전송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권한 필요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게 될 경우 그것을 PC와 같이 공유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알림을 허용을 할 거면 설정으로 가셔서 알림 접근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정 이동합니다. 자, 접근 허용에 오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플로우 있죠? 자, 이거 온 해주세요. 자, 허용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의 삼성 플로우 상태에서는 지금 공유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C에서 미러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공유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내 PC에 나오는 상태가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PC의 이 삼성 플로우의 상단에 있는 스마트 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연결 디바이스에서 스마트 뷰 사용할지 확인하라고 하죠. 자, 스마트폰에도 미러링 시작할 건지 물어보죠. 자, 지금 시작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러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서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PC에서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이 마우스는 무슨 마우스죠? PC 마우스예요. 자, 아까 스마트폰 안에서 움직이던 것은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던 커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커서는 PC에서 사용하는 마우스예요. 그 마우스를 그대로 여기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왔다 갔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 그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메시지 눌러서 그대로 메시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용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대로 PC에서 쓰는 마우스 그대로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PC에서 쓰는 키보드도 그대로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도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은 스마트폰이 내 PC에 그대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카톡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카톡 눌러보겠습니다. 자, 카톡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키보드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용 키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PC용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대로 입력되죠? 자, 그 다음에 PC 마우스로 그대로 전송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대로 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되는 카톡도 그대로 볼 수 있고 전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사용도 가능할지 한번 볼까요? 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런 앱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용되죠? 자, 눌러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뭐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가능하죠. 답답한 스마트폰 화면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뭐 사진에 보정을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PC 화면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세로 화면인데 가로 화면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 상단 삼성 플로우 메뉴에 보면 회전 표시가 있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화면 자체가 돌아가죠? 당연히 스마트폰 화면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키워주면 좀 더 넓고 큰 화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언제든지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PC에서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구태여 화면이 보일 필요가 없다 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 화면을 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같이 킬 수도 있고요. 여기 PC 화면만 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캡처도 가능하네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캡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폰 화면의 해상도가 조금 거슬린다, 좀 더 고화질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볼 때 좀 고화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높음으로 주시면 해상도가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누르신 다음에 사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컴퓨터로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여기다가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삼성 플로어에는 공유라는 표시에 사진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어때요? 이동이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과정 거치고 여러 가지 실행하고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하면 마치 휴대폰과 PC가 한 화면에서 같이 이용이 되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C에 있는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갤러리에 이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갤러리로 얹으니까 공유라고 나오죠? 자, 마우스에 손을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때요? 공유가 됩니다. 파일을 받았다고 하고 나오죠?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삼성 플로어는 이런 게 정말 편해요.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얹으면 되고, 가져올 때도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옮긴다든지 영상을 옮긴다든지 문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다 직접 얹어도 되지만, 자, 이 삼성 플로우 앱 위에다가 얹으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서 파일인데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 얹지 않고요. 자, 여기다 얹어 볼게요. 자, 그래도 올라가죠? 그리고 파일을 받았다고 목록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파일 공유, 앱 사용, 전화, 문자, 카톡 또는 웹 검색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이 삼성 플로우 하나로 아주 편리하게 디바이스 간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한번 써보시면 정말 편해서 굉장히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컴퓨터를 어느 정도 쓰신 분들도 의외로 기본적인 기능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쓰실 텐데요. 자, 이렇게 바탕 화면에 아이콘들이나 폴더를 굉장히 많이 꺼내놓고 쓰시죠. 컴퓨터를 많이 쓰신 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전부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도 영향을 주죠.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 말씀은 정렬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줄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 폴더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컴퓨터가 부팅 시작이 될 때 이 많은 폴더를 다 로딩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시동되는 속도도 빠르고 컴퓨터도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많은 폴더나 파일을 꺼내놓지 않고 쓰시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폴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할 때 폴더를 만들게 되죠. 평상시에 파일 서류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새 폴더 누르시면 새 폴더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새 폴더는 계속 만들 수 있고 만들 때마다 2, 3 계속 번호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을 때 파일들을 폴더에 넣을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 안에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동시에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때 클릭은 항상 좌측 버튼이죠. 우측 버튼은 특별한 경우만 쓰는 거고 마우스는 항상 좌측 버튼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자, 이렇게 폴더 안에다가 넣었죠. 그러면 벌써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측 버튼을 띄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열면 그 안에 파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을 넣었을 때 이 폴더명을 바꿔줘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인지 알기가 쉽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문서만 넣은 문서 폴더라든지 사진만 넣은 사진 폴더, 뭐 내 일기만 넣은 일기 폴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보기가 쉽죠. 자, 그때 폴더명을 바꾸는 방법은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반전이 되죠. 자, 여기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반전이 안 됩니다. 그 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기다려야 반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폴더가 선택돼 있을 경우 바탕화면을 아무데나 클릭을 했을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경우 이 폴더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선택, 그 다음 클릭하고 잠시 기다려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폴더명을 바꿀 때는 항상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키보드 상단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쭉 붙어 있죠. 자, 여기서 F2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죠. 자, 목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 크기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자, 마우스로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사이즈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1280720인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내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해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권장을 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권장을 쓰시게 되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본인의 눈에 제일 알맞는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도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양쪽 면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장 해상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축소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권장 말고 본인이 눈에 보기에 좀 편한 걸로 여러 가지로 해서 바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 휠 있죠. 자, 그걸 돌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에 훨씬 더 쾌적하게 볼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하게 보이니까 이용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있죠. 이 보기에서 아이콘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아이콘, 그 다음 또 보기 가셔서 큰 아이콘.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대신 원상복귀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원상복귀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측 버튼 보기에 가서 보통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지만 정확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바탕화면이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이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시원한 경치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면 할 때마다 기분도 새롭고 좋겠죠. 자, 우측 버튼 또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개인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개인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배경이 나오고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 화면을 얻기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한 장의 세계 사진 탐색이라고 해서 자, 배경 화면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화면들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장소들을 그때그때 다른 걸 보여주게 됩니다.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파일 열기 바로 합니다. 자, 예쁜 사진이 시작 중임 이렇게 나오고요.
자, MSN을 내 홈페이지로 설정,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내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설정한다고 하죠. 자, 이게 싫으시면 끄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무조건 MSN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빙이 돼버리니까 크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게 싫으실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바뀌었죠?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배경이 바뀌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다른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을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보면서 컴퓨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다시 원상복귀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경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찍은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찍은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화면으로 줄 수도 있죠. 자, 여기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사진 있죠?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 선택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이 계속 나와서 불편하다든지 또는 작업 표시줄이 자꾸 가려져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일단 작업 표시줄 위치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 작업 표시줄을 잡고 우측으로 붙이거나 또는 좌측으로 붙이거나 상단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경계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오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 그러면 바로 작업 표시줄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화면을 넓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이 필요하실 때는 마우스를 하단으로 붙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올라오고요. 다시 빼게 되면 작업 표시줄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려지거나 나오는 게 싫으신데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 꺼낸 다음 데스크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끄면 이제는 항상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뭐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없어지느냐? 아니죠. 여기 그대로 있어요. 바로가기가 복사돼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이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싫으세요. 그러면 요걸 잡고 요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어버리세요. 그러면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실행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줄이 보이죠? 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줄이 보이고, 아직 실행이 안 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로가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램 찾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내려가서 찾고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 버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에 보시면 지금 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숨김으로 돼 있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표시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미 실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웹에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포토샵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면 자, 앞 글자만 쳐도 벌써 나오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시작 버튼만 누르셔도 여기서 치시면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들 위에 보면 알파벳들이 붙어 있죠. 자, 이 알파벳을 눌러주면 알파벳만 나오게 됩니다. ABC부터 기억, 니은, 디귿까지 쭉 나오죠.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 등록을 아예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놓고요.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아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자주 써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 등록하는 거는 여러 개 등록시켜도 상관없고요. 여기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필요 없어서 지워야 되겠는데,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삭제되니까 안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폴더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 모양이 다 같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일 경우에는 폴더를 아예 이런 문서 표시로 바꿔줍니다. 확인해 주시면 적용 버튼이 나오죠. 이 적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열어보시면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아이콘 변경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기본값 복원 누르시고 다시 적용시켜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선택을 하시고요. 파일 선택 누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을 해주시면 이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관련된 파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을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이 관련된 사진을 아예 등록을 해두시면 폴더를 찾으실 때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쓰시나요? 보통 웹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맞춤 설정 및 제어 메뉴를 잘 모르시거나 거의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크롬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맞춤 설정 및 제어 메뉴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롬의 맞춤 설정 및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탭과 새 창이 있죠. 자, 새 탭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탭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새 창을 실행하게 되면 창이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 T, 컨트롤 N만 외워두시면 새 창과 새 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시크릿 창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내가 접속했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서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한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 브라우저 상태에서 은행 같은 데에 들어가서 또는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쿠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비밀번호나 계정을 또 알아내죠. 자, 그래서 왠지 찝찝합니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전부 기록이 되지 않겠죠. 자, 일반 브라우저 상태에서 여기 누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방문 기록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접속했던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할 때 방문 기록은 아예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외부에서 브라우저 이용하실 때는 꼭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가고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 여기 있는 방문 기록 메뉴에 보시면 그동안 찾아봤던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닫은 탭이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디바이스명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PC에서 쓰는 크롬 브라우저의 계정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쓰는 구글 크롬 계정이 동일할 경우에 검색한 기록들이 전부 동기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검색한 방문 기록이 여기도 나오고요. 지금 컴퓨터에서 방문한 기록들은 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기화되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했던 사이트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최근에 닫은 탭이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탭 7개라고 있죠. 자, 위에 있는 최근에 닫은 탭은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탭 7개는 창을 복원할 수 있는 방문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창 복원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그 창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이 탭들은 금방 아예 창을 닫아버리면서 탭들이 전부 닫힌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으로 아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죠. 자, 방문 기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자, 어떤 사이트들을 전부 검색을 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방문했던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위에서 삭제를 해주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했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우측에 있는 해당 사이트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 삭제를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기기의 탭이라고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롬 계정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따로 있을 때 그 디바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지워진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계정을 동일하게 쓸 경우에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기타 사이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 기록도 전부 쿠키에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캐시된 이미지 파일이죠. 여러분이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볼 때 그 사이트에 들어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캐시 파일에 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4시간, 7일, 4주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죠. 자,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아예 사용 기록 삭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비밀번호 및 기타 로그인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 쓰시면서 뭐 다운로드 받는 경우 많죠. 이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웠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취소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필요 없으면 이렇게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된 폴더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폴더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지난달에 받았던 거, 올해 초에 받았던 거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게 전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은 북마크가 있습니다. 이 북마크는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든지 나중에라도 한번 방문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미리 북마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쉽죠. 자, 지금 이 북마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하거나 모든 탭을 북마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열려 있으니까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하면 북마크에 추가가 되겠지만, 자, 여러 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 있을 경우에는 모든 탭 북마크 해주시면 여기에 지금 열려 있는 모든 탭들이 전부 북마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북마크 바 표시죠. 자, 이 북마크 바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북마크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북마크라는 것은, 자, 여기에 북마크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 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공간이 되는 구역까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마크 관리자가 있어요. 이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북마크 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지우고자 하는 북마크는 우측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을 복사한다든지 또는 이 북마크를 창이나 탭에서 열 수가 있겠죠. 시크릿 창으로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북마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마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B96 하고 쓰면 여기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라고 있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이용을 하신 북마크 말고 익스플로러라든지 엣지 이런 곳에서 사용한 북마크도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 기록, 북마크, 저장된 비밀번호, 검색 엔진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해주시면 바로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마크들이 이 크롬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 이용을 하실 때 이 글씨들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키워줄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강의 화면이라서 이미 좀 확대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모니터의 해상도가 좀 높아서 너무 글씨가 작게 보인다 할 때는 여기서 글꼴 크기를 아예 키워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모니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탭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려 보여서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글꼴 크기 옆에 전체 화면 표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 없는 탭이라든지 또는 작업 표시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다 가려줍니다. 그러면 아예 화면 가득히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것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취소하실 때는 F11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웹페이지를 볼 때 이 자체를 프린트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맞춤 설정 또 들어가시면 인쇄라고 나오죠. 자,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보는 웹페이지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 페이지 자체를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것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전체 페이지를 PDF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흑백 프린트이기 때문에 이게 흑백으로 나오는데 컬러 프린터는 컬러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웹페이지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송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TV에 크롬캐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보는 이 구글 크롬 화면을 TV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케이블 TV를 보실 때 셋탑박스가 있으시죠? 그 셋탑박스에 크롬캐스트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셋탑박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전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글 크롬 화면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송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셋탑박스나 크롬캐스트가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를 쓰는데 셋탑박스에 구글 크롬캐스트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죠. 자, 바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바로 전송 중지라고 나오고 TV에서는 바로 저렇게 나오죠. 지금 PC에서 보는 크롬 브라우저가 TV로 그대로 전송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제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TV로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지 않고 TV를 보고도 이렇게 작업들을 하거나 검색을 하고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 다른 화면의 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훨씬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장점은, 자, 이렇게 누르셔서 유튜브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계속 보이는 것은 이 탭이 보이죠.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전송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탭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그대로 전송을 해서 보려면 똑같이 맞춤 설정 및 제어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전송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중지, 다시 사용 가능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이 유튜브 탭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기에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됐다고 다시 한번 뜨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이렇게 플레이를 TV로 했을 경우에는 PC에서는 정지 화면으로 나오고요. 실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은 TV에서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재생 중지를 누르면 TV에서도 재생 중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TV에서도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자막을 누른다든지 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PC에서 TV로 유튜브를 전송을 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찾기인데요. 자, 이 찾기는 단축키를 외워두세요.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이 필요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보려면 힘들죠. 자, 그때는 컨트롤 F 누르셔서 자, 여기서 원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바로 6개 중에 1개라고 해서 나오죠. 자, 지금 여기에 보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그 다음 또 나오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보여지게 돼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찾아보고 싶어요. 저장을 해두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죠. 자, 여기에 가시면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요.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나오고 웹페이지 HTML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웹페이지 단일 파일, 웹페이지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림부터 텍스트까지 모두 저장해주는 게 전부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구성만 보여주는 거는 HTML만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라든지 여기 있는 텍스트까지 전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전문적으로 웹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림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여기에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도구 더보기 가시면 바로 만들기 있죠. 이 바로 만들기를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더블 클릭 한 번으로 이 페이지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어때요? 제목이 나오고 바로가기 표시 나오죠. 자,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는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꼭 즐겨찾기 추가 안 하시더라도 저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시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 디렉토리 또는 경로의 개념입니다. 적어도 폴더나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PC에 저장되는 경로의 개념과 파일, 폴더, 확장자, USB 메모리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 디렉토리의 개념을 아시려면 드라이브를 알아야겠죠. 자, 컴퓨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작업한 것들 또는 OS들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HDD 또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그 하드디스크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보면 탐색기 버튼이 있죠. 자, 이 파일 탐색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좌측에 내 PC라고 나오게 되죠. 그 내 PC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어떤 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휴지통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 탐색기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내 PC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드라이브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드라이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폴더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폴더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 폴더 아시죠? 서류철하는 폴더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이게 전부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다시 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파일이 있고 또 폴더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죠. 이것을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경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내가 저장한 파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는 드라이브 명부터 써서 차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kings라는 폴더 안에 KOS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이 드라이브는 주로 OS만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파일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래쪽에 보면 새 볼륨 2라고 해서 나오죠. 자, 저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강의, 녹음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따로 저장해 놓은 드라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스 포토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와 폴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렉토리 또는 경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반이라는 탭이 있고 공유, 보안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탭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위치라고 나오죠. 이 드라이브 바로 아래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네요. 그리고 종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 바로 아래 들어있는 폴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파일을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드라이브 안에 자, 여기에 무슨 표시예요? 우리가 원 표시 같은 거 할 때 이거 많이 쓰죠. 자, 이 원 표시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이나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시는 경로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안에 서류가 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서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더명을 쓰고요. 그 다음 슬래시나 또는 여기 있는 원표시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써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쓰고 점 찍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붙었으면 헷갈려서 파일명인지 폴더명인지 또는 경로명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폴더 안에 폴더, 그 안에 폴더 이렇게 있을 경우 그 폴더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무슨 파일. 자, 이게 중간을 끊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 원 표시나 슬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가 지정되게 됩니다. 자, 이게 디렉토리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폴더는 뭘까요? 파일이나 폴더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폴더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뭐 폴더 아니던 드라이브든 바탕화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원하는 곳에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새 폴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폴더명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습 썼습니다. 자, 이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비어있는 상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폴더를 문구점에서 사왔어요. 사오면 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 그런데 폴더 안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더를 계속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열고 이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폴더명을 바꾸고 주고자 할 때는 그 해당 폴더 선택하고요. 키보드에 F2 누르면 이렇게 반전됩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일이나 폴더가 이제 필요 없어요. 버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휴지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없어졌죠? 자, 꺼낼 때는 휴지통을 다시 여시고요. 그대로 끌어다가 바깥으로 빼놓으시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버리고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장 장치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저장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저장 장치가 있을 경우 같은 저장 장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복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동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에 이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컴퓨터의 OS는 뭐죠? 윈도우 10이죠. 자, 이 윈도우 10이 이 컴퓨터가 작동되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OS라고 부르죠. 이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예 작동을 하지가 않겠죠. 지금 이 컴퓨터 OS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OS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바탕화면과 관련된 것도 전부 이 C 드라이브에 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가 작동하고 보는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OS가 설치된 드라이브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C 드라이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라고 나오죠. 자, 이 사용자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공용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이죠? 이것은 제 계정이고요.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용,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또 제 계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탕화면이 있죠. 예, 지금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관련된 내용도 전부 OS가 설치된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연습 폴더를 들어다가 이 C 드라이브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같은 드라이브로 가는 거는 전부 그냥 이동이에요. C 드라이브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C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 여러 가지 폴더가 보이겠죠? 자, 이 연습을 잡고 여기다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들어와요. 그렇죠? 하지만 자, 좀 전에 본 사용자 안에 들어가서 제 계정 폴더 안에 들어간 바탕화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연습이라는 폴더 없어졌죠?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라는 폴더 안에 자, 제 계정 안에 바탕화면 안에 들어있던 거를 어디로 뺐죠? C 드라이브 안으로 뺐어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서랍 폴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바깥으로 빼면 다시 나오죠. 자, 이것은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동 말고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드라이브가 다른 곳에 가져갈 때는 무조건 복사가 돼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연습을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 새 볼륨 2로 복사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얹어주시면 복사가 돼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다를 경우에는 복사, 같은 드라이브 내일 때는 폴더, 디렉토리 상관없이 이동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걸 복사했다가 여기를 다시 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 써져 버리겠죠. 또 복사가 돼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 지우실 때는 그냥 딜리트 키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지워지게 됩니다. 자, 컴퓨터를 처음 배우실 때 이 디렉토리 개념을 배우지 않고 배우시기 때문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디렉토리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 확장자가 되겠어요. 자, 제가 하나 폴더를 만들었죠. 자, 이것은 파일이 아니고요. 폴더예요, 폴더. 우리가 실제 작업한 파일과 폴더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랍에 업무용 폴더를 여러 개를 꽂아놨을 경우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폴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름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폴더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파일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파일을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 일반 탭 열어보시면 파일 형식이라고 나오고요.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걸로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뭐뭐뭐 하고 뒤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장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어요.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표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워드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름을 쓰겠죠. 뭐 테스트라고 썼어요. 테스트.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테스트라는 파일이 어떤 것으로 제작됐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자동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컴퓨터는 바보예요. 자,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워드 프로그램 또는 HWP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뒤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hwp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붙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알아서 붙이는 거고요. 저는 이 앞에 파일명만 써주면 되는 거죠. 뒤에 이 확장자 부분 있죠?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해당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OS에서 알아서 붙여줍니다. .hwp라는 이 확장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파일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는 이 확장자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실제 이 속성 창을 열게 되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컴퓨터 기초라고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속성 창을 여니까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txt라고 붙어 있죠. 이것은 텍스트 파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txt가 붙으면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txt로 붙은 파일은 스마트폰, 컴퓨터 가리지 않고 전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을 볼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또 속성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파일 형식이 뭐예요? JPG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확장자가 뭐라고 붙어 있죠? .jpg. 자, 이거는 그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JPG는 뭐 거의 사진의 표준처럼 된 그런 저장 형식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저장할 때는 뒤에 확장자가 JPG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확장자만 보고도 이게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뭘까요? 자, 이거는 우측 버튼 누르고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mp4 파일이라고 붙고 .mp4라고 돼 있죠. 이것은 영상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확장자만 보고도 이 파일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당연히 이 확장자를 보고 이 파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JPG, TXT, MP4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저장을 할 때 전부 다 다른 방식,
다른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확장자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확장자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 파일 자체를 열 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장자를 이렇게 아예 가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려면 다 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보시는 게 낫겠죠. 확장자가 궁금하실 때는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폴더에는 확장자가 붙을까요? 이 폴더는 안 붙죠. 자, 이 폴더는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파일들을 묶을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일종의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폴더는 확장자가 없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것은 폴더라기보다는 이런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USB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를 또 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 PC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내 PC 디렉토리 아래에 USB 드라이브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USB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파일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지금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 들고 그대로 그냥 얹으면 되겠죠. 자, 또는 여기에 직접 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얹으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 자, 필요 없으면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도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USB 안에 있는 파일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에 꺼내놓고 복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자, 소리가 나면서 USB 드라이브가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들고 외부에 나가서 다른 곳에 꽂았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 그 USB 메모리에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자, 만약 그 USB 메모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USB 메모리를 꽂았을 때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되면 내 컴퓨터는 이미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이렇게 자동 실행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뜨는 분은 반드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오시면 장치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우측에 자,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에 켬으로 돼 있죠. 자, 보시면 메모리 카드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안 열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식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자,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 파일 탐색기에서 아예 그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매번 확인으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제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꽂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할 작업을 선택하려면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를 해버리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무 작업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여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 USB 드라이브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되는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검사를 해줘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없는지 해킹의 위험이 없는지 전부 검사를 해주겠죠. 자, 물론 시간은 약간 걸리죠. 하지만 안전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협이 없습니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으로 복사를 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컴퓨터의 기초 상식 용어들을 들으면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몇 가지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어디에 가시더라도 컴퓨터 용어 때문에 무시를 당하시거나 곤란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잘 들어두셨다가 실생활에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메인보드를 말하는 게 되겠죠. 겉을 싸고 있는 케이스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메인보드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CPU라는 것이 있죠. 자, 이 CPU는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 준다든지 핸들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메인보드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CPU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핀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핀들이 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라든지 요새 뭐 코어, 그 다음에 스레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은 모두 이 CPU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부르죠. 이게 CPU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CPU는 여기 있는 메인보드에 꽂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CPU가 되겠습니다. 보드와 CPU가 있으면 그 다음은 모니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죠. 이 모니터로 신호를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그래픽 카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좀 크죠, 사이즈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그래픽 카드가 되겠어요.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또 이 컴퓨터의 성능을 많이 좌우하게 되죠. 자, 예전에는 연산, 즉 컴퓨터가 뭔가 계산을 하는 것은 이 CPU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가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상청에서 쓰이는 슈퍼컴퓨터 있죠?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예측을 해서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 그 슈퍼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런 계산들을 전부 이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라는 곳에서 하게 돼요. CPU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고요. 이 GPU라는 것은 그래픽 카드의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U는 주로 계산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CPU보다는 이 그래픽 카드의 90% 이상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채굴기인데요.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산을 하게 되죠. 그 연산하는 이 채굴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그래픽 카드만 붙어 있죠. 자, 이걸로 전부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써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바로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 CPU에도 그래픽 카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GPU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이 이 CPU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죠. 이 GPU가 그래픽 카드에 따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CPU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느리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장 장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HDD라고 부르죠. 이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은 저장을 할 수는 없고요. 전부 연산을 하고 이 CPU와 그래픽 카드, CPU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장 장치는 따로 달아 넣어야 됩니다. 그게 HDD인데 지금 보시는 이 HDD는 예전 레코드판처럼 여기에 뭔가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 있는 드라이브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전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즉 여기에 적혀 있는 정보들을 읽으려면 여기 있는 드라이브가 와서 또 일일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HDD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뭐죠? SSD죠. 그것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도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읽고 쓰고가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게 SSD가 되겠어요.
자, 이 SSD에도 일반적인 거 말고 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SSD가 있죠.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C 드라이브에 많이 쓰이게 되죠.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여기 컴퓨터에 있는 OS를 막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SSD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메모리가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가 있는 이유는 CPU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이렇게 빠른 CPU와 그 다음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 또는 여기 있는 기판들과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됐을 때 CPU는 이미 모든 걸 끝내고 있지만 나머지 장비들이 그 속도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중간에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딜레이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적체가 되다 보면 CPU는 보드에 붙어있는 그런 느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CPU는 일들을 다 하고요. 이 메모리에다가 그 결과물을 저장을 해놓고 또 자기는 자기 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부품이나 장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U는 CPU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품들도 알아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크면 CPU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 나머지 부품들도 그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 메모리가 작게 되면 CPU는 이 창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이면 또 일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컴퓨터 하실 때 메모리를 좀 많이 잡으면 좋다는 게 그래서 그렇죠. 이 메모리도 이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메모리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걸 메모리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개만 붙어 있는 게 있고 그것은 이 보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메인보드 뒤편에 있는 단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뒷면이라든지 이런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게 되죠. 자, 이 단자에서 스피커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동그란 단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3개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자의 컬러는 다 동일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스피커를 꽂는 것은 이 연두색이 되겠어요. 무조건 이 연두색이 있으면 스피커를 꽂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 데스크탑용 조그만한 스피커라든지 보시면 단자들이 있죠. 자, 이런 단자들이죠. 이걸 보통 뭐 잭이라고도 부르죠. 이 잭이 꽂히는 곳이 이제 이곳인데 여기서 연두색이면 무조건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꽂으실 때 여기도 꽂아보시고 여기도 꽂아보시고 하시는데 무조건 연두색에 꽂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마이크가 있죠.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뭐 마이크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종류의 마이크든지 마이크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물론 요즘은 USB 마이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 꽂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잭으로 꼽는 마이크는 무조건 분홍색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잭을 연결하는 것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연두색과 분홍색. 자, 그 다음 이런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튀어나온 이 모양인데 이것은 랜선이 들어가는 곳이죠. 여러분들 공유기에서 나오는 선이 들어가거나 벽체에서 나오는 선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전화기 코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가끔 인터넷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전화기 코드 선을 여기다 꽂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딸깍하고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전화기 코드는 모양만 똑같이 더 작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고요. 헐렁헐렁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런 건 안 되겠죠. 완전히 딸깍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야지 제대로 꽂힌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USB 꽂는 곳이 있죠. 이 USB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무조건 USB 3.0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외의 색은 전부 2.0입니다. 자, 이 USB 2.0과 3.0 차이는 속도 차이죠. 이 3.0이 거의 뭐 10배 가까운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거 쓰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꽂을 장비 자체가 2.0밖에 지원을 안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USB 관련 뭐 메모리라든지 또는 외장 하드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 USB를 꽂을 경우 그 장비가 3.0인지 2.0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2.0을 구매하시더라도 여기 3.0 포트에 꽂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뒷면을 보니까 USB 단자가 이렇게 까만색이든 하얀색이든 있습니다.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것은 2.0 USB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는 2.0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3.0을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3.0 장비를 꽂더라도 2.0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느린 속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컴퓨터 구매나 장비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모니터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 단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 모니터 단자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DVI 단자라든지, 자, 이런 모양이 DVI 단자입니다. 자, 구멍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건 DVI 단자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모니터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컴퓨터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겠죠. 그 두 개를 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작은 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중간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 방식이죠. RGB 방식이죠. 되도록이면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죠. 모니터도 이렇게 RGB 방식은 아무래도 컬러도 좋지 않게 나오고 깜빡임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옛날 거라 이런 방식은 쓰지 않고 최소한 이런 DVI 방식 정도는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DMI 방식이죠. 이 모양이죠. 자,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꽂히게 됩니다. 자, 요 모양 어디선가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게 HDMI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자라든지 뭐 미니 디스플레이 단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이 단자를 보시고 맞는 걸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HDMI를 DP로 변환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단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모니터와 컴퓨터의 단자 모양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연결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은 전원이 되겠습니다. 전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전원 코드에 꽂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컴퓨터 전원에 전원 버튼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코드를 뽑으시는데 이 컴퓨터에는 항상 이렇게 전원이 또 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을 킨 상태에서 컴퓨터에 전원 버튼을 ON하면 컴퓨터가 켜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원 박스에 붙어 있는 스위치 자체가 꺼져 있으면 컴퓨터의 전원을 키더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동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일단 이 전원이 켜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게 꺼져 있어서 켜지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자, 그 다음 여기 전원 코드가 제대로 안 꼽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꽉 끼어서 꽂혀 있지 않으면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연기가 난다거나 여기 있는 컨덴서가 무리가 가서 갑자기 다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은 꼭 항상 꼭 끼워서 딱 맞게끔 끼워주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이거 제대로 꽂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USB 단자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굉장히 많아요, USB 단자가. 자, 이런 모양도 USB, 이런 모양도 USB, 이것도 USB, 이것도 USB입니다. 이게 전부 다 USB인데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좀 작게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작게 했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3.0부터는 하나로 통합하자 해서 만든 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USB 3.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신 이런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2.0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단자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쪽은 이런 모양, 한쪽은 이런 모양, 또 한쪽은 이런 모양, 한쪽은 이런 모양, 뭐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2.0 장비를 쓰실 경우에는 이 단자 모양을 잘 확인하고 케이블을 이용하시고 컴퓨터는 거의 이게 붙어 있죠. 물론
3.0도 한쪽은 이 모양, 한쪽은 여기는 3.0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이 모양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양쪽이 다 똑같은 경우도 있겠죠. 요즘은 컴퓨터도 이 단자 모양으로 꽂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용어와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